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상현 입영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로도 마련됐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면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으로 확대돼 약 142만 7천 명가량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이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건 청년들의 현실 아닐까요? 흔히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청년층의 80%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는데요. 문제는 홀로 사는 청년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고용마저 흔들리면서 41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일 없이 쉬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적어도 민생 법안만큼은 계속해서 초당적인 협력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이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어요. 밤사이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20분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년 열리는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부산이 29표를 얻어서 119표를 쓸어 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밀려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는데요.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 표를 얻으면서 사우디는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결과 발표 현장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엑스포 유치단은 예상외로 너무 큰 표차로 대패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뜨기도 했고요. 당초 정부가 엑스포 유치 전에 뛰어들 때부터 이미 이번 개최지는 공공연하게 사우디로 기울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예. 우리 정부는 하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다, 역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쳐 오기도 했습니다. 네. 엑스포 홍보 차원으로 윤 대통령은 자주 각국으로 순방을 떠나
처분하고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좀 막대하게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책임론을 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내년 4월 총선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이 또한 일단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거의 결선 투표까지 가면 박빙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뭐 이걸 언론이 분석했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한 걸 기자들이 이제 뭐 옮겼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제 투표 결과는 우리는 29표밖에 얻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조금 실망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례적으로 기자 브리핑룸에 직접 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까? 네, 큰 패배로 인한 실망감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수십 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통화도 해왔지만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차 결선 투표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고 사실상 엑스포 유치 중도 포기에 가까웠던 이탈리아와도 불과 12표 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좀 다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우디 오일먼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건 이미 예상됐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국제사회에서는 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린 너무 지나치게 기대에 의존했던 거 아니냐. 사실 이 국제 행사를 유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는 그동안도 없진 않았잖아요. 평창올림픽도 그렇죠. 그랬었고요. 네, 그것도 3수 만에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때 이렇게 실망 여론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정부가 이 엑스포 유치에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시작 8분 전쯤에 언론에 공개했을 만큼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 급하게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네. 그만큼 여론을 좀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 이런 의지로 읽혔습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데다가 특히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졌던 부산 민심이 좀 심상치 않게 술렁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등 엑스포와 좀 연계해서 속도를 내왔던 지역의 현안 사업들에 네. 당장 차질을 빚게 될까 하는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를 의식해서 바로 내일 PK 지역 의원들을 모아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고요. 윤 대통령 역시 오늘 담화에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 거점의 영호남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여야를 불문하고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한 아쉬움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위로를 했는데요. 다만 또다시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서로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SNS 통해서 뒤늦게 유치 전에 뛰어들며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으로 시작했다면서 전임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국회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없었다는 점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칫 실망한 국민 여론을 과하게 건드릴까 좀 책임론 제기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네. 우리나라 외교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신당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한 정부의 외교 경향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네요. 네, 새벽에 결과 발표 직후에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한다면서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열어뒀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번 유치전을 통해 얻은 성과가 크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역시나 사우디보다 1년 늦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유치 활동을 시작한 게 주요한 패인이었다고 꼽으면서 전 정부를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엑스포 유치 무산에 실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면서 곧장 재도전에 나서겠다 의지 밝혔는데 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올림픽 등
등 다른 대형 국제 행사에 서울을 비롯해 지자체가 저마다 뛰어들고 있고 또 2030 엑스포 개최에 맞춰서 개발을 마치려 했던 북항 2단계 사업의 터도 35년까지 그대로 남겨둬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부산시는 오는 금요일 공식 기자회견 열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 밝힐 예정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막판 분위기가 여야 간에 여전히 계속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하루 앞둔 오늘까지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갔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탄핵만을 위해 여는 깡통 본회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혹 본회의가 내일과 모레 이틀 열려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에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네. 본회의 개의 결정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일 본회의를 열어줄 경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개최는 여야가 오래전에 합의를 한 일정이라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 의장은 내일 오전까지 양당을 중재하면서 합의를 시도해볼 전망입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을 겪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전체회의가 못 열렸었잖아요. 네. 또 오늘 열리기는 했는데 법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 탄핵안 두고 여야가 좀 갈등 빚으면서 법사위가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민주당은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사위 야당 간사는 오늘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이 350여 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당을 향해서 법사위의 정상화를 강조했고요. 반면 여당 간사는 법사위 파행 사태는 일방적으로 탄핵안 의결을 강행하면서 국회를 정쟁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만일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이 법안들을 명분 삼아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더욱 압박할 것이라면서 법사위 오늘 불참 이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에 민생 법안 한 130여 개가 네.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2+2 회담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자. 법사위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정도. 전혀 접점이 없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모든 걸 좀 공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탄핵안 그리고 내일과 모레 본회의 열리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요. 지금 법사위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국회에서 좀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모레 상황을 좀 지켜봐야 이후에 좀 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 전문 채널 대주주 변경안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YTN 연합뉴스TV 두 군데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신청 방통위가 오늘 모두 보류를 했습니다. 네. 우선 연합뉴스TV 안건에 대해서는요.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 승인이 부적절하다 의견 냈는데요. 예.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유상증자 및 자금 대여를 제시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고도 보았습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마자 오늘 을지학원은 승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연합뉴스TV를 포기했습니다. 을지학원 측은 일방적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학원의 내실화에 총력을 다하는 일이 지금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철회하게 되었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예. 한편 유진그룹이 변경 승인을 신청한 YTN의 경우에는요. 방통위 심사위원회에서 연합뉴스와는 달리 승인이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좀 나와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토록 한 후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진그룹은 현금 동원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을지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신청 자체를 철회했다는 거죠. 네. 지분 자체를 어디다 매각하기는 그렇진 어렵잖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합뉴스TV의 주주긴 하잖아요. 네. 그 주주로서 연합뉴스TV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쓰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거 보니까요. 대주주 신청만 지금 포기를 한 겁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동관 위원장은요.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보도전문 채널 심사를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탄핵 사유에 추가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 행위에 비춰보면 도둑이 재발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신은 취임 후에 어떤 법률적 위반도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폭거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고 반드시 심판하길 바란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운명은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에 좀 달려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사경찰병 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고요. 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실종자 수색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를 받아서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앞서 수사단장 보직해서 해임이 됐었는데 해병대는 어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보직해임 이유로 군사경찰 병과의 특수성 과 수사단장직 보직해임, 불구속 기소 등 박 대령의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령관을 계속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대령 변호인은 즉각 이번 처분에 불복하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던 박 대령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항명을 한 거다.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실체적 진실이 어디가 있는 거냐. 이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예. 군 지휘부가 박 대령 죽이기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고 또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진실을 덮으려 하는지 기가 막힌다라고 오늘 논평 내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작전으로 장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본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고. 본회의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반대해 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예정된 최상병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요? 내일 오전에 국회 앞 계단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주관하는 최상병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이 최상병 건을 자주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회견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 즉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이 한 검사의 모습과 닮아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야 할 변화 3가지 중 하나로 이 최상병 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내일 이 전 대표 회견하고요. 그에 앞서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별도의 기자회견 갖고 특검법 처리 필요성 한 번 더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3년 넘게 그 재판이 진행되다가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어요. 네, 2018년 지방선거였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년형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청탁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송철호
송철호 전 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 공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김기현 대표 입장 냈죠? 네, 김 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한 실체가 일부나마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안타깝다면서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밝힐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던데 혹시 민주당 차원의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송철훈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 입장만 나왔는데요. 네. 둘 다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선고라면서 항소심 통해서 진실 밝히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제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선거제 개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입장을 내서 이거 병리평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 선거제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열기로 했다가 지금 미뤘어요. 네, 하루 미뤘습니다. 민주당 입장은요. 일단 지방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들을 고려해서 내일 본회의 직후로 일정을 미룬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했으면 이제 출석률이 좀 저조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당내 선거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좀 팽팽하자 의총을 하루 연기하면서 좀 시간을 번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할지 유지할지 또 병립형으로 회귀할지를 두고 지금 당내에서 계속해서 갑론을 박 벌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갈팡질팡하거나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논쟁이 더욱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마 의총이 열리면 여기서 난상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끝에 임박했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어떤 네. 방식으로든 게임의 룰을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 라이브를 되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봤어요? 이재명 대표 라이브 하네 틀었다가 이 네. 내용을 보고 이건 병리평 회계 아니야라고 해서 기사를 썼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요. 예. 어제 이동중에 라이브를 켠 이재명 대표가 만일 총선에서 제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정부의 폭주는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면서 말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 중에 안타깝게도 현실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이상적인 명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기는 선거해주세요라는 댓글을 읽으면서 맞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댓글 중에 병리평으로 해야 한다. 의견을 또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면서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안팎에서 이 병리평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1당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의석수 시뮬레이션이 돌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우리 병리평 회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역시 이쪽으로 좀 사실상 입장을 기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내건 공약을 좀 뒤집는 경우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네. 또 이탄 의원을 비롯해서 좀 동료 의원들 여러 명이 이 병리평 회귀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고 이탄 의원은 험지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 대표로서도 끝까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네. 그럼 위성정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건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이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이거잖아요.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걸 내긴 했지만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또 계속 나오고 불가능하다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다 대부분 네,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이 건데.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또 어찌할 방법이 없고 당장. 그래서 민주당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일당 뺏긴다. 현실적으로 보자 아니면 이겁니다. 병리평으로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리자. 그렇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국민의힘 혹시 입장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고요. 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면서 만일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라디오에 나와서 소선거주 구제에 병립형으로 간다는 데 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당내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빨리 좀 정하라 라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전방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상현 이병. 그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유족들은 수사에 진척이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인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이제 그 분노했던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일이니까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데요. 네. 작년 11월 28일 양구에 있는 육군 12사단 GOP에서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고 김상현 이병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김 이병은 자대 배치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수사도 있었던 거잖아요. 군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그 부대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까? GOP 근무는 실제로 총을 들고 이제 최전방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대에서는 아무 교육도 하지 않고 그냥 투입을 시켰고 교육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류 꾸몄던 간부들은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김이병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교육이 없어서 미숙한 부분을 선임들이 날마다 암기를 강요하고 암기를 잘 못하거나 실수하면 폭언하고 매일 자기가 실수한 것을 노트에 쓰고 반성문 검사받듯이 검사받게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동기들 집합시켜서 폭언하고 뭐 이런 괴롭힘 상황들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말렸어야 하는 간부도 여기에 가세를 했고 사망 직전에도 한 선임병이 초소 근무 중이었던 김이병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근무 끝나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압박을 했었고 이게 사망을 촉발시킨 트리거였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이병이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그때 그 군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당시 군에서 조사할 때 이건 오발 사고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급차가 출동해서 갔는데 부대 앞에서 유병소에서 막았다면서요. 네네. 이건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까? 사실 오발 사고라고 허위 보고한 것은 이 괴롭힘에 가세했던 하사가 이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두려운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그 진술을 다 받아놓고도 이게 허위 보고가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이고 곧 바로 잡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 하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망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오발사고라고 한 부분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네. 이게 실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군은 이 부분을 허위보고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는 지난 6월에 직접 군검찰에 허위보고죄로 간부 2명을 고소를 했는데 10월 말쯤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를 막아 세웠던 거는 사실 최초의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소방서 쪽의 유가족들께서 구급활동 일지를
실제 받아봐가지고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군에서는 이게 뭐 인솔을 나가해서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세워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병사가 다치거나 굉장히 중상을 입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구급차가 와서 빨리 1분 1초라도 응급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든가 이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구급차가 부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10분 넘게 서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의혹들은 유가족들과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직접 이걸 정보공개 청구해서 소방서를 통해서 확인해내지 않았으면은 아예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일들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이거를 확인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희병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수사 결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예. 김이병의 동기인 다른 이병들도 비슷한 피해를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김이병 개인이 당한 피해라기보다는 이 부대 전체가 부조리가 좀 만연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유가족들께서 지난 6월에 가해자들을 군검찰에 또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사실 김이병과 동기들 사이가 아주 좋았었다라고 하고 어제 이제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이 유가족분들하고 다른 군 사망 사건 유가족분들이 모여서 일주기 추모식을 열었는데요. 예. 김이병 동기분들도 부대 간부들 인솔을 받아서 여기에 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동기들 사이도 되게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피해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김이병 유가족들께서는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장례를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이병은 1년째 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 가해자가 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그 8명에 대한 그 기소라든가 사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도 아직 종결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가해자들이 8명이고 이들의 수사는 민간인 강원경찰청에서 맡았는데 네. 이들 중에 4명만 혐의의 일부를 인정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예. 나머지 4명은 아예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다라는 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불송치의 이유가 가해 행위가 없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게 뭐 범죄가 되겠냐는 식입니다. 근데 군대는 계급 질서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위계 질서 속에서 피해자인 김이병은 사망하기까지 했고요. 예. 근데 경찰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범죄가 너무 경미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면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조차 넘기지 않아서 네. 유가족들께서는 6월 달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인데 아직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나머지 그 그러니까 그 기소 의견으로 사건 보낸 4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아직도 기소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그냥 사건을 계속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예. 결론을 뭐 이렇다하게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해자들이 다 병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전역을 하면은 관할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건 관할이 지금 다 전국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족들께서 사건을 하나하나 챙기시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뭐 입장을 혹시 밝힌 게 없습니까? 예, 따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뭐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어제 이제 유가족들께서 일주기 맞이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예. 아직 뭐 검찰에서 따로 입장을 내거나 한 것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집단 괴롭힘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이제 주로 병사들인 거죠. 예, 병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세한 간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간부는 한 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직접 가세한 간부는.
그러면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대처를 제대로 못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대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부대 관계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대 관계자들이 한 6명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들 중에 군사경찰이 민간에다가 넘긴 사람은 2사람 정도입니다. 예. 그 2사람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리돼서 이것도 이의 제기를 한 상태고요. 직무유기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나머지 3명은 지금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허위 보고에 또 연루가 된 사람이 1명 있어서 이 부분은 유가족 분들께서 직접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뭔가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건 뭐 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가해행위의 어떤 결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있었던 공군 이해람 중사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에서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군에서 다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 법을 바꾸는 당시에 국방부가 반대를 심하게 해서 법이 좀 엉성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부분만 개혁을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걱정했던 것이 괜히 사건 관할만 민간과 군으로 여기저기 쪼개져서 피해자나 유가족들만 고생하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현실화되는 사건이 바로 김희병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민간 검찰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법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래 취지는 아예 군에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는 다 민간으로 넘기자는 것이었는데 네. 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 일부만 이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관할이 여기저기 찢어지다 보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우리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수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 넘기기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의 있게 수사하지도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군 사법 개혁이 하려다가 만 것이 되다 보니 좀 그 피해를 실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차 수사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외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민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수사 관할이 지금 찢어져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이 사건 외에도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는데 그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수사 관할이 민간하고 군에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지금 외압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군사법원법을 2021년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개정할 때 법안을 너무 타협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건 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사건 넘어간 것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거 있으면 기소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크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목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저도 혹시나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 3주 전에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완화 방침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규제가 쉽지 않은 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열흘 전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도 뭐 별 성과 없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미에 이제 플라스틱도 온실가스처럼 이런 감축 목표가 정해져서 국제적으로 이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내년에 2차례 회의를 더 열어서 내년 말에는 협약을 맺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바로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려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좀 이끌어갈 수 있게 좀 감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이제 좀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진짜 매주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세계 자연기금에서 이런 네.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g, 그게 이제 신용카드 한 장 무게 정도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먹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놔서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데 다른 예. 연구들 봐도 이제 뭐 아주 적으면 0.1, 많으면 5g 뭐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물을 들고 왔는데 아마 이 물에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죠. 이제 보통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건 이런 물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이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축적된 그런 어떤 음식의 형태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 워낙 이슈가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정의는요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1에서 5mm 이건 약간 좀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50에서 한 300 마이크로미터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 머리 굵기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거나 한 그런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이게 연구 결과가 좀 이제 그 결과마다 좀 오차는 있긴 합니다만 예. 대체로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 모아보면 한 110만에서 490만 톤 정도 가량 될 거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가정에서 나오는 1년 폐플라스틱 양이 한 3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정이 1년에 버리는 플라스틱 그만큼이 이제 다 쪼개져서 바다 위에 흩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저기 저 수백 미터 막 해저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뭐 몇백 마이크로미터 크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인데. 근데 얘네들도 질량이 있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마린 스노우 혹은 이제 우리말로 바다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왜 한번 이제 해저를 촬영한 영상 같은 거 보면 이게 뭔가 모래인가 싶은 약간 희끗희끗한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막 그 안에 물속에 떠다니잖아요. 네. 이거에 이제 마린 스노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해수면에 그 수많은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이제 수많은 플랑크톤이나 원생생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죽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해저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낙엽 떨어지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기물에서 이제 분비된 어떤 끈끈한 성분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얘가 내려오면서 또 다른 동물의 뭐 배설물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동물 죽은 사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엉겨 붙으면서 네.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진짜 눈처럼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딸려서 저 해저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해저까지 내려가는 양이 연간 46만 톤에 달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 차원에서 그 마린 스노우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이 이제 지구 탄소 순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성 플랑크톤 말 그대로 식물처럼 이제 광합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해요. 그래서 왜 그 다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넷플릭스에서 몇 년 전에 시스피라시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마존보다 4배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는데 예. 실제로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다로 끌어들인 이산화탄소 양이 연간 한 100억 톤 정도,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한 많게는 5배 뭐 이렇게도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를 하고 얘가 이제 거기서 흡수된 탄소가 마린 스노우를 따라서 저기 해저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막 이렇게 뿜어내도 그 중에 일부는 저 바닷속에 갇힐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마린 스노우 덕이다. 미세 플라스틱 자체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물에 떠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기물이나 이런 게 같이 엉겨붙으면서 그러면서 가라앉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바다에. 네. 그럼 또 그건 또 어디로 가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스피라 씨 말씀하셨지만 마침 그러지 않아도 시사 애청자분께서 시스피라 씨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프라 씨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생활 쓰레기보다 어업 활동이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실제 다큐를 보면 네. 어망이나 이런 게 바다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사실 보긴 봤어요. 네. 이 실제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 걔가 어디서 왔냐를 그 기원을 추적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잘 알려진 태평양의 쓰레기 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시스피라 씨 보면 거기 쓰레기 섬에 보면 그 중에 46%가 어망이다. 그러니까 어망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을 봤더니 그 중에 어망이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망 같은 경우 굉장히 질긴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미세 플라스틱까지 완전히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비닐봉지라든가 뭐 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또 분해가 돼서 사실 많이 버려졌어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죠. 왜 뭐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건 아마존 벌목을 막기 위해 이쑤시개를 쓰지 말자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도 맞아요. 나오던데.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모르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또 한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뭐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는 게 그냥 단지 뭐 해양 오염을 막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네. 이제 결국 플라스틱의 일반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대안을 찾고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올리고 하는 이런 제반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아이템이 하나가 이제 빨대인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의 출처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이제 포브스에 소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스위스 연구진이 진행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수로라든가 이런 해양 이런 데 미세 플라스틱의 58%는 페인트에서 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페인트요? 네. 페인트가 어떻게 바다까지 이렇게 가요? 이제 뭐 배에 칠해지는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페인트를 바로 플라스틱으로 연결을 잘 못 지었어요. 페인트도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잘 몰랐는데, 네. 이제 그 페인트가 이제 색을 내는 걸 안료라고 하고 그게 예. 이제 잘 들뜨지 않고 또 이렇게 발랐을 때 얘가 막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역할하는 게 수지, 영어로 하면 바인더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수지의 성분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에폭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에폭시도 그렇고 일종의 접착제 역할 같은 걸 그쵸,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폴리에스터, 비닐, 폴리우레탄 이런 게 이제 페인트에 들어가는 수지의 원료고 말씀하신 대로 얘가 이제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벗겨지잖아요. 예. 근데 뭐 실내라면 모르겠지만 실외에 그거 벗겨졌다고 누가 일일이 청소하지 않잖아요. 그럼 비 오면 그냥 이제 하수구 통해서 그쵸. 내려가서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박, 배, 도장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이런 게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그제 뭐 58%가 페인트 성분이다라는 주장도 있었던 거고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연구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거기서도 보면은 뭐 9에서 21% 이렇게 추정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9%든 58%든 어쨌든 페인트가 굉장히 많은 양, 생각보다 많은 양을 그럼요. 이제 오염시키고 예. 있다라는 거 보니까 좀 눈여겨볼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인트도 페인트지만 아예 수지로 만든 선박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선박 자체를 지금 처치곤란이어서 네. 선박 소재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다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인간의 영역 안에서 다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직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럼요. 이 정도까지는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다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네.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디 살아요?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서도 나오더라 하는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얘가 도대체 어떻게 공기로 올라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지난 8월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역시 또 이번에도 바다. 네? 바다가 지목됐습니다.
어떻게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하늘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해수면에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뭐 아까 제가 해저로 내려가는 것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반대로 하늘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예. 이제 뭐 파도가 치거나 막 이러면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탁 튀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물방울이 톡 터지면 그 물방울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한 그 연구진이 노르웨이 해안에서 북극까지 쭉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뱃머리에서 12m 높이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계속 포집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딱 봤더니 뭐 타이어 마모 조각도 나오고 예. 폴리에틸렌, 뭐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등 굉장히 다양한 플라스틱 성분이 확인이 됐더라라는 이제 좀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또 지난달에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양에서 바다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연간 한 10만 톤 정도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바다에서 뭔가 하늘로 가는 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원래 바다 표면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막 터지거나 할 때 네. 그럴 때 그 바닷물에 있는 염분, 소금기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대기 중에 나가요.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 올라가서 이런 구름을 만드는 구름 씨앗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미세 플라스틱도 이런 식으로 대기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중국 연구팀 결과인데요. 예. 중국 동부에 있는 한 산 정상에서 구름 샘플을 이렇게 채취했대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여기서도 역시 되게 다양한 성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 특히 이제 고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더 많은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섬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뭐 플라스틱 발명된 게 한 100년 남짓 되고 네. 우리가 막 일상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쓴 게 이제 1950년대 이후이면은 한 70년밖에 안 된 건데 그 사이에 막 하늘, 땅, 바다 여기를 다 점령하듯이 미세먼지가 있다라는 사실이 전 좀 약간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아니 지금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용량을 줄이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체 플라스틱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막 다른 걸로 플라스틱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 잘게 쪼개져서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부표 같은 것도 요새 친환경 맞아요. 플라스틱이다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친환경은 그 재생원료 비율이 50%인가만 들어가면 친환경으로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0% 그거 분해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나오는 거죠. 일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거고 네. 기존에 사용했던 것도 다른 그 재료로 대체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나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네.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네요.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3.9도로 평년보다 4.4도가 낮았고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평년보다 5.2도가 낮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0도로 한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3도 예상입니다.
주말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호남 서부는 내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누리나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 1에서 5cm, 전남 서부, 충남 서해안 1에서 3cm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영하 3.4도, 습도 56%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한신문 칼럼에서 안녕 상봉터미널이란 제목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며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갑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작별 인사를 전하는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봉터미널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문을 닫는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후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무작정 올라탄 버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상봉터미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낯선 땅에 도착한 막막함이란 나 혼자라는 사실을 그때보다 더 절감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종로에 도착해 하염없이 거리를 걸어도 보고 햄버거도 사 먹어도 보고 대형 서점에 들러 책을 뒤적이며 그려지지도 않는 미래를 상상하던 그 시절, 어쩌면 저에게 상봉터미널은 타임머신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8, 90년대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던 청춘들은 거꾸로 상봉터미널에 도착하면 집과 가까워졌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985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후 한때 하루 이용객이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북적였다고 하니 아마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는 추억의 상당 부분은 그 당시의 기억은 아닐지요. 하지만 동서울 터미널 개장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전철이 연결되면서 손님의 발길은 끊기기 시작했고 2018년 5월부터는 원주 상봉을 제외한 나머지 시외버스 노선들이 모두 운행을 중단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이용객이 20명에 불과할 정도로 터미널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된 적자를 견디지 못한 터미널 운영사는 최고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그 자리에 짓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준공연도가 2029년이라고 하니 아마 그 무렵이면 상봉터미널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테죠. 그래도 그 시절 막연한 동경과 불안을 안고 낯선 서울 땅에 발을 디뎠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었던 상봉터미널의 모습은 그들의 가슴 속에서나마 살아남아 있지 않을지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나둘씩 문을 닫은 전국의 시외버스 터미널,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을 걸 생각하니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좀 아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난 왜 이리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이 너희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결국 난 혼자라고 누구든 그렇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린 채 생각하면 그대 나와 함께였는데 고집을 부리고 다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 했었지만 그댈 마주쳤을 때 눈물이 흐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네.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러있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나밖에 몰랐었지 어리석게도 주위를 한 번만 둘러보기만 했어도 모두 한 명씩 나를 떠나가고 나는 세상과 계속 멀어지고 결국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언젠지도 모르게 내게 다가온 그대 세월이 모든 걸 변하게 했던 그대 손을 놓지 않는다고.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패닉의 정류장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84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추억의 장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걸 보면 어딘가 가슴 한켠이 시린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대도시보다 시골은 추억의 공간이 덜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가보면 추억의 공간들이 문을 닫은 채 방치된 곳들이 많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이은희님, 남편이 뒤늦게 석사과정 공부를 한다고 서울 가면서 상봉터미널을 자주 이용했었답니다. 상봉터미널 사라진다는 소식에 남편은 눈물까지 훔치더라고요. 그 시절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석사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그 상봉터미널에 대해서 그 젊은 한 시절 젊었을 때 고생하던 그 한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남편분이 정말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이 아마 상봉터미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과 함께 떠오르셨던 모양입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상봉터미널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이걸 막을 방법은 없겠죠. 우리 기억 너머에 상봉터미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외에는 현존하는 그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터미널은 앞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변해가겠죠, 세상은. 근데 그렇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게 이게 나이 먹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네요. 뭐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이 어디선가 좀 확인될 수 있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게 당시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소식 듣고 아마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속보로 네. 들어와 있는데 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입적했다. 조계종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오늘 오후 6시 50분 정도에 안성시 죽산면에는 칠장사 요사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있던 자승 스님이 입적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칠장사가 이게 경기도 문화재 자료이고요. 제24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가 그 예전에 뭐 궁예 아니면 뭐 임꺽정, 어사 박문수 이런 그 설화와 관련돼 있는 유명한 천년 고찰인데요. 네. 여기 요사체라는 건 사찰 내에서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을 말합니다. 화재 진압을 해서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 요사체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숨진 스님 한 분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날 스님이 4분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 3분은 밖으로 대피를 하셨고 숨진 채 발견된 스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자승 스님이 축산면에 위치한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에서 명예이사장으로 활동 중인데 여기가 조계종 스님들의 노후를 돌봐주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무료 네. 병원이고요. 예. 지난 5월에 개원을 했는데 자승 스님이 이따금 이 칠장사에 머무르곤 했고 이날도 칠장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불길을 잡고 주변을 정리 중인데 요사체를 제외한 다른 사찰 시설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화재 소식은 한 10시 좀 안 되는 시각에 네. 전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숨진 스님이 누군지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추정하는 시신으로 발견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조계종 관계자가 자승 전 총무원장께서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이 발표하게 됐다. 된 겁니다. 예. 근데 왜 다른 스님 3분 대피하실 때 스님도 같이 대피 못 하셨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조계종이 큰 거목 같은 분이신데 네. 입적하셨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속보로 들어와서 청취자분들께 먼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좀 우리 엑스포 얘기도 좀 잠깐 해보죠. 좀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 자정이 조금 안 되는 시각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 투표하기 직전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이 영상이 좀 논란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 개최지 선정 투표장에서 공개가 된 영상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영상인데 예. 여기에 한덕수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우리 대표단이 9시 반 정도부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재생된 영상이 싸이 씨의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싸이 씨 지휘자 정명훈 씨, 소프라노 조수미 씨, 그다음에 아이돌 그룹 출신인 김준수 씨가 부산의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이었고 마지막 장면에는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 씨가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 후보였잖아요. 네. 근데 부산이 부각이 안 된 거죠. 전체가 33초 영상에서 단 9초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
컬처를 뭐 K 컬처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건데요. 강남스타일이란 자체가 또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산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부산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강남스타일은 우선 10년 전의 노래고 지금 K-팝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홍보하는 영상에 강남스타일이라는 곡 자체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K-팝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한복 입은 소녀들하고 부산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들의 모습 잠깐. 그다음에 부산을 배경으로 한 불꽃놀이 장면. 이게 이제 부산을 보여준 게 다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누리꾼들의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사 얘기들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승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를 제외하고는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주로 연사로 활동을 했는데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연사 4명 모두 다 여성이었습니다. 패럴림픽 펜싱 선수인 베아트리체 비오가 이탈리아는 나의 사회의 일부,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내 꿈의 일부를 도와줬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하마스 알 모그린 공주가 리디아 엑스포를 기대하는 당신에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협력과 우정에 감사한다. 전져주는 메시지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뭐 인권이라든지 여성들의 네. 인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씻어내기 위한 영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상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심지어는 연사 선택에 있어서도 좀 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에 적합한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뭐 부산이 더 부각돼야 되는데 네. 부산 엑스포잖아요. 네. 그럼 왜 부산이어야 하는가? 그건 당연한 질문일 거고. 그럼 부산은 그러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가? 네. 거기 엑스포는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냥 한국 문화만 쭉 얘기하다 부산 잠깐 지나가고 네. 미래도 얘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일머니의 그 강세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들인 거죠.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 맞추지 않고 보통 피치를 실패할 때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뭐 뒤늦은 좀 후회긴 하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부산 엑스포 다시 뭐 저 유치 전에 뛰어들겠다 이런 뜻을 뭐 박형준 부산시장이 밝혔습니까? 예, 1년 늦게 이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인 것이 패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분석입니다. 그 유치 의향서는 제일 먼저 제출했었는데 그렇지만 그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처음 활동을 하면서 외교 관계도 넓어졌고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게 우리 대표단의 자평인데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다시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얘기를 친구들하고도 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도 사실 몇 번이나 실패를 하고도 좋은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도전 의사를 밝혔다면 실패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다음에 유치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의 경우에는 네. 평창 동계올림픽만 해도 3번 만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부산이라고 못할 게 있느냐. 응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길전에서 다시 도전하면 되죠. 도전하려고 하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늦게 뛰어들었다. 우리가 분리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늦게 뛰어들어서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29표밖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 초라한 뭐 어떤 유치전의 현실 아니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안에서 중국 선박으로 추정되는 화물선이 침몰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해경에 접수가 됐다고요. 네. 목포에서 가거도가 100km 한 4시간 정도 되는데요. 네. 화물선이 기울어진 채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해경과 낚싯배가 구조를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침몰 전에 인명 구조가 먼저이니까 접근을 해보니까 화물선에 승선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박 주변에 해상 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선에 남아 있었던 건 확인해 보니까 구명정과 소형 선박뿐이었는데요. 네. 화물선이 침몰하는데도 대피를 위한 구명정이 그대로 있었고 구조 요청 신고가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미립국 시도가 있었나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2, 3일 전부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그 사고 선박을 목격했다는 진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립국 혐의는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화물선의 정보를 파악한 해경이 중국 해경과 중국의 선사로부터 이게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항구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 17일부터 보이지 않아서 유실된 선박으로 신고가 된 배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침몰한 화물선에서 기름이 일부 유출이 돼서 가거도 주민들이 방제 작업에 나선 상황이고요. 중국 선사 측과 화물선 인양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사고 선박도 아니고 뭐 떠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럼 선박 떠내려오거나 이렇게 할 때 다 레이더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요. 왜냐하면 해군 함정이나 해경 함정이 경비를 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톤급이나 되는 선박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침몰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하기 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그 어민들은 다 봤다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하고 이 산둥성의 웨이하이시가 위도성으로 거의 유사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역을 거치지 않고 우리 해상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네. 시뮬레이션을 해경에서 해보니까 항구에서 기관 동력 없이 해류를 타고도 가거도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검문 검색도 하고 표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류를 타고 흘러왔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큰 물체는 당연히 우리 해안에 다 레이더가 네. 돌고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호가 안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민 신고를 받고서야 알았다. 네. 뭔가 어디 허점이나 구멍이 뚫린 거 아닌가, 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밤참수 시간에 학계 출산율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가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연속 0.7명대가 나왔는데 3분기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겨우 이제 턱걸이 한 겁니다. 근데 4분기에는 0.6명대로 이제 하반기에 가면 아이들이 좀 덜 태어난대요. 이제 그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 지금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가 3분기에 태어난 아이가 56,79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도 18,707명으로 역대 9월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9월 달에 2만 명이 태어나지 못한 것은 1981년부터 인구 통계 작성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합계 출산율 3분기가 0.7명인데 1년 전에 비하면 0.1명이 줄어든 수치이고 이렇게 가면 이번 해에 올해 태어날 전체 신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도 0.72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이 0.78명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쇼킹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계속되면 나중에 초등학생은 한 10명 정도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현역이 1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드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요. 2040년 정도 되면 성장률이 제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이 제일 출산율이 낮잖아요. 맞아요. 0.54명이에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06명이 감소한 수치고요. 살인적인 집값이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0.64명 그리고 인천과 광주가 0.66명이고요. 다 이제 0.6명대 이하의 합계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는데 0.96명. 거기도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도는 지금 말씀드렸던 0.7명에서 0.8명대의 수준을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살인적인 집값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단순히 집값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그냥 삶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던데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결국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가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원생을 받질 못하니까 이렇게 줄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예, 그래서 하루에 1.3개꼴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 폐원을 막는 지원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원화가 줄여서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환경 개선이나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동행 어린이집을 신규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10월 말 기준 영유아 수가 서울시가 32만 2천 명인데요. 5년 전에 비해서 32%가 줄었어요.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이 86.2%에서 72.7%로 낮아진 상황인데요. 동마다 어린이집이 평균 14개씩 있었어요. 2018년 말만 해도. 네. 지금은 10.5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간 거리가 291m로 2018년에는 249m였으니까 촘촘하게 있다가 많이 넓어진 거죠. 42m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는 엄마들이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 낳기를 더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 간의 거리가 평균 정원 충족률이 70% 이하인 297곳을 동행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까? 네. 인터넷으로 이 방법을 알게 돼서 주택에서 마약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원래는 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제주청 마약수사대로 자수를 했습니다. 그게 네. 지난 5월 12일인데요. 필로폰을 투약했다라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서 이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람을 검거했고요. 이 본인은 필로폰을 직접 제조했다고 진술을 했고 제조 총책인 또 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바람에 제조 판매한 50대 2명과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1명 이렇게 3명을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2명은 구속이 됐고요. 1명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 수사관들이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과 주사기, 감기약을 포함해서 약품 2,400여 정을 압수하게 됐는데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10개월이 넘게 수사 끝에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투약한 마약사범 48명을 구속하게 된 건데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을 포함해서 일반 의약품에 필로폰의 원료가 들어있다라는 성분이 있다는 걸 착안해서 직접 필로폰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조를 하면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보죠. 김과 밥 수출이 네.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요? 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이 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6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가 늘었습니다. 1월과 10월에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가공밥 수출액도 7,900만 달러로 29.9%가 증가했습니다. 밥 수출액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작년 실적을 10달 만에 넘어서게 된 건데요. 조미김, 건조김, 즉석밥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김과 가공밥을 최대 수출국이었고요. 김이 미국에 1억 4,200만 달러어치, 가공밥은 6,300만 달러어치가 각각 수출이 됐습니다. 김이 120개 나라, 밥은 87개 나라에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 들어서 K푸드의 인기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 먹고 싶다.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아시아를 넘어선 한식 세계화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영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어디 가면은 막 일본 음식점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음식점은 별로 안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 음식점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마트에 뭐 냉동김밥 수요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걸로. 네. 최선을 다해보는 걸로. 네.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신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도대체 지적 한계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끝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든 다 엮을 수 있을 것 같죠, 미술이라. 아, 그래요? 아, 그게 세상은 뭐 다 좀 미술로 감이 오세요? 통하니까요. 미술과 뇌신경? 글쎄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신경미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신흥 학문 분야를 알게 됐어요. 신경미학요? 네, 신경미학.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현대미술은 개념이나 의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재차 강조했었는데요. 사실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아, 좀 현대미술은 영 이상하구나 이러고요. 물론 현대미술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가치 있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답기만 한 것들이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 속에서 가치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그런 걸 봤을 때 기분이 좋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술사 속에서 뭐 어떤 가치가 있고 미술 시장 속에서 또 뭐 가격이 어떻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분이 좋은 현상에 대해서 신경미학을 기반으로 우리 미술랭 가이드 청취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신경미학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신경의학과 미학이 합쳐진 거다. 미술이 합쳐진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학적인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신경의 한 곳이 뭐 작동을 하거나 우리가 뇌가 어떤 반응을 뇌 보이느냐. 반응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학문인데요. 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예. 우리는 왜 아름다움을 추구할까? 혹은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체험할까? 이러한 미적 경험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랑 탐구는요. 주로 이런 신경적인 게 아니라 철학이나 인문학 속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철학 쪽에서 좋아할까요? 철학은 사실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학적 연구만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미적 경험과 뇌 반응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네. 이 신경미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한 그 학자는 바로 런던 대학의 세미르 제키라는 교수인데요. 네.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미적 특성과 이제 그거를 볼 때 일어나는 뇌 반응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적인 거를 바라볼 때 반응하는 뇌신경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가설로 처음 시작을 한 게 1994년이에요.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학문의 역사로 치면은 그렇게 사실 또 오래된 아주 건 짧은 아니죠. 거죠. 예. 이때부터 2004년까지 10여 년을 이제 신경미학의 전기 그러니까 전기 후기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네. 전기와 후기의 구분은 재밌게도 기술의 발달로 나뉩니다. 어떤 기술의 발달요? 뇌의 그 단층을 촬영하는 신경 영상 기술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아. MRI라거나 이제 뭐 RMRI 뭐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네. 우리 그 자기 공명 영상 찍듯이 찍는데 맞아요. 찍으면 우리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돼서 반응을 보이느냐 맞아요, 이걸 맞아요.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고요. 뇌의 단층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요. 분명 미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네. 직접 촬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서술적 신경미학 이제 이렇게 전기를 나누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는요. 시각적인 정보만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시각뇌 비주얼 브레인이라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색이나 명암, 형태 등 다양한 속성들의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네. 논리적 가설이기는 하지만 이제 좀 아름다움이랑은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특정 영역이 색에 반응한다, 명암에 반응한다 이런 거는 뭐 아름답다라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냥 반응하는 곳이 있을 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학의 영역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신경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는 미학신에서도 의미 있게 생각되는 연구들이 쏟아지는데요. 2004년에 서로 다른 학자들의 연구가 3개가 발표가 됩니다. 제키라는 이제 그 연구자는 장르별로
그리고 바타니안이라는 연구자는 구상과 추상을 나눠서, 그리고 셀라콘데는 사조별로 나눠서 그림의 아름다움의 척도를 평가하게 하는데요. 네. 예술 작품의 이미지를 자극으로 삼은 최초의 신경 영상 실험들이죠. 그러면은 그림을 보여줘요. 네.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느냐. 네. 아,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맞아요. 기구인가 보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면. 네. 네. 그 실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네. 개나 있기는 한데요. 그 신경미학의 창시자인 제키의 연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피험자들에게 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그 MRI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요. 뭐 장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초상화도 있고 풍경화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이제 이런 장르의 작품들을 네. 300점을 준비한 다음에 2초 간격으로 보여줍니다. 2초마다 이렇게. 착 아, 예.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그걸 볼 때마다 피험자들은 순간적으로 아름다워, 추해, 보통이야 이걸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300점의 작품이 아름다운 것, 추한 것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나눠진 거를 다시 한번 피험자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예. 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와 추한 작품을 볼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결과까지는 제가 제가 그래도 소개를 드린다는 얘기는 예. 그냥 랜덤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정 반응한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소개를. 얘기할 추론할 만한 뭔가의 네. 부위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예.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작품군들을 볼 때 특정 두뇌 부위가 활성화되기는 하는데요. 그 부위가 바로 내측 안화 전두엽이라는 곳인데요. 네. 어떤 장르든 장르랑 상관없이 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여기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요. 네. 이 그 중추가 어디냐면 다양한 보상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쾌를 일으키는 보상회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쾌락중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맞아요. 건가요?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성욕이 충족되거나 예. 그럴 때 자극되는 쾌락 중추가 아름다운 그림을 봤을 때도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을 할 줄 알았더니 네. 쾌락적인 반응밖에 안 하더라. 사람의 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 밖에라니요. 어찌 보면 이제 아름다움을 봤을 때 아름다움이란 감성이 네. 쾌락적인 감성하고 네. 연결이 된다. 맞닿아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네. 그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신경미학자들의 이 발견한 것의 이제 위대한 성취는 그냥 뭐 아름다움도 쾌랑 같네 이 정도에서 머문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아름다움을 보상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쓸데없는 예술은 왜 자꾸 만들어? 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술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보상받고 싶은 거니까. 맞아요. 예술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가 인간한테 네. 원래 있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특출나게 좀 더 발달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 본연에 그냥 우리들도 창작을 하지 않는 일반 우리들도 아름다움 같은 거를 봤을 때 네. 이제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보상 회로가 반응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네. 꼭 예술뿐만이 아니라 회사들이 이제 오피스 공간을 좀 멋지게 만들어서 일의 능률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네. 혹은 집 안에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뭐 멋진 작품을 건다던가 이런 것이 그냥 단지 사치스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쾌랑 이제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뭐랄까 자기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네. 일의 능률도 자연스럽게 오른다는 거고. 네. 근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추하다는 건 어때요? 이 추하다고 평가한 작품을 봤을 때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여기는 쾌락중추가 아니라 운동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예? 해요. 추한 게 운동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운동피질이 뭐냐면 예. 몸을 움직여서 도피하라는 행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추한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이죠. 도망쳐 이렇게요. 그러면 그것도 미적 감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싫어. 그런 거는 나한테 전혀 감각적으로 어떤 자극을 못 주는 거네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현대미술이 그렇게나 어렵게 이제 느껴지셨던 것이 예.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시각적으로 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도 많잖아요. 현대미술에서는 예. 이를테면 소를 반으로 갈라서 내장을 드러낸다거나 맞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마도 뇌에서는 운동 피질이 반응을 해서 도망쳐라고 몸이 말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그 작품을 좋다고 하니 나도 억지로 좋아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영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역시 미술은 난해하셨을 건데 이제 이것이 아마도 추한 것을 봤을 때 운동 피질의 반응이라고 이해한다면 내가 그냥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미술품 가격이 폭락할 만한 일인데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그 쾌락적인 감각을 느꼈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척도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척도요? 네. 네.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야라고 이렇게 뭔가 단계를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일종의 수치화 예.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면요. 각 그림들이 사람들의 보상 중추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뭐 이제 수치로 측정을 하다 보면 네. 이걸 미적 레벨로도 수치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줄 세울 수도 있겠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도 저도 네. 해보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신경미학이라는 학명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수치화까지는 이제 아직은 어려운 단계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예. 사람들이 위대한 작품이라고 인식하는 데에는 시각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담긴 개념이나 의미 또 작가의 삶이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의 이제 그런 보상회로 이제 이것과는 좀 위대한 작품은 다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미학자들은 이 점을 감안해서요.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연구가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영향을 받는 게 시각적인 거 이외에도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이를테면 똑같은 작품을 보여준 다음에 말로 이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 라는 이제 정보를 추가로 줬을 때 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그것이 더 미적이라고 느끼는지 이런 연구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딱 안 나왔어요?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온 연구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확정됐다고 말하기에는 또 이제 현대 연구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물어본 근데 거예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실제로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더 미적이라고 느낀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이게 아니라 미적인 거를 봤을 때 반응하는 곳이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도 같이 반응할 수 있다. 라는 가설이 좀 증명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약간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경미학이 발전하게 되면 예술가들이 네. 감상하는 사람들의 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네.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밝히는 게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작품을 하려는 작가들이 좀 생겨날 것 같아요. 아마 예술가들도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명화 중에 어떤 게 더 뭐 그래 이런 것보다도 내 작품을 봤을 때 감상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내 작품을 봤을 때 감상자들은 과연 미적이라고 느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뇌과학자와 함께 손을 잡고 감상자의 뇌파를 측정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네. 바로 최고의 행위 예술가로 꼽히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세르비아 출신의 여성 예술가인데요. 네. 아마도 이름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2010년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나 했는데요. 네.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팅이냐면 테이블이 있고요. 의자 2개를 두고 작가가 한쪽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다른 한쪽이 비어 있겠죠? 그럼 거기에 와서는 어떤 관객이든 와서 앉아서 이제 작가와 마주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작품에는 룰이 있습니다. 작가와 그러니까 관객이 할 수 있는 거는 눈 맞춤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도 하면 안 되고
뭐 스킨십을 해서도 안 되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 어떤 예술적인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냥 눈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 뇌가 동기화되는 거예요? 감정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눈만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에너지들이 오가고 교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술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뭐 그냥 앉아 있는 게 예술이야 하는 생각 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마 측에서도요. 그러니까 미술 전문가가 모여 있는 그 미술관 측에서도 작품 기획 당시에 아니 바쁜 뉴욕화가 한가하게 거기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되게 떨떠름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도 어이가 없는 세팅일 건데요. 근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관람객들이 와 진짜 마법 같았다 이제 이런 리뷰가 전해지면서 이 마리나와 그 작가와 마주 앉으려고 사람들이 꼭두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퍼포먼스는요. 평론가들이 꼽은 역대 최고의 행위예술가에도 포함이 되었을 정도로 센세이셔널했는데요. 네. 작가는 이 퍼포먼스를 이제 며칠 동안 해서 736시간 동안 누적으로 펼쳤고요. 이 기간 동안 퍼포먼스에 참여한 관객은 1,545명, 그리고 관람은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감하는 순간을 이제 관객 그 여기에 참여한 빈자리에 앉았던 관객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보면서 이제 함께 감동을 받았다는 건데요. 아마 그 꽤나 많은 분들이 이 퍼포먼스 영상 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아브라모비치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이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아마 제가 볼 때는 방송의 소재로 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국내 한 종편이 네. 이렇게 그 상대편하고 눈 맞추는 거를 네. 가만히 거의 그런 같은 거를 컨셉을 했던 거 아마 그런 적이 나요. 있다면 이 영상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방송을 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아마 차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500명이 넘는 관람객과 눈맞춤을 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 영상이 뭐냐면 가장 유명한 눈맞춤은 바로 다른 예술가 울리히라는 남성 예술가와의 재회였습니다. 네. 이 둘은 원래 연인이었고요. 10수년 전에 헤어졌어요. 네. 근데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헤어졌냐면 만리장성의 끝과 끝에서 서로 걸어오다가 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만났지만 예. 서로 또 이제 그 지나쳐서 가는 퍼포먼스가 헤어짐 이별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수년 만에 재회를 했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살았니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목에 울대가 뜨거운 듯 막 이제 심호흡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숨죽이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모두가 알 것 같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이제 그 세월이 느껴졌죠. 저도 이거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현장에서 봤으면 그 전율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한때 연인들이 네. 그 과거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 네. 사람 생각하면서. 그럼 눈으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뭔가 교감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코비드 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를 끼면 얼굴 반절이 감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통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중에서 뭐 코나 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눈이 담아내는 그 소통의 언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저도 그때 느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 예술 작품이 조금 더 시각화한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교감이라는 게 네. 신경미학에서 볼 때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뇌과학자랑 같이 콜라보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실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 퍼포먼스 프로젝트 이후에 이 작업을 토대로 다시 한번 뇌과학자들이랑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센세이셔널하게 퍼포먼스가 성공리에 되고 나서 이거 한번 뇌파를 측정해보자, 찍어보자. 라고 해서 같은 작품 컨셉으로요. 서로 앉아서 눈을 바라보는 퍼포먼스를 하는 대신에 그 뇌파를 보여주는 캡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파의 변화를 측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실험이라기보다는 실험을 차용한 예술 프로젝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그 결과는요.
마주 앉아서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파가 통하듯이 연결이 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연인이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눈을 통해서도 말없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뇌파가 딱 연결되는 게 시각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요. 신경미학자들은 예술을 과학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하겠죠. 예술가들은 과학을 예술화시키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 어느 지점에서 만나면 네. 이런 이제 행위 예술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많은 예술가분들이 오늘 좀 이거 방송 들으신다면 좀 네. 재밌는 시도 같은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뇌파 같은 거 아까 그 뇌 활성화되는 부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디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네. 뭐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그림을 여러 개 걸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네. 뇌에서 보내는 반응을 가지고 시각화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제가 왜 그걸 진행자님께서 고민하죠? 한번 지금 막 그 아이디어가 막 샘솟으시는 것 같은데 예술가처럼. 그러니까 그쵸? 뭔가요 우리가 뭐 잡을 수 있는 시각할 수 있는 뭔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과학적 신호를. 네, 저도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뇌 신경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신경미학 관련된 논문을 몇 편 읽고 나서 저도 네. 이런 작품도 있을지 않을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게 막 샘솟긴 주변에 하더라고요. 예술가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그래야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우리 사람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맞아요. 이제 제가 그 자연 속에서도요. 이런 뇌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을 보상이라고 느끼는 것을 찾아볼 네.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고비용 신호라고 하는데요. 예. 코스틀리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유전적 자질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제 진화된 공작새 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뭐 동물들도 좀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또 동물 행동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게요. 제가 동물 행동까지는 또 이거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쪽도 좀 찾아보면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겠군요. 짝을 찾기 위해서 돌멩이 네. 이쁜 거 모으기도 하고 네. 꼬리 색깔을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 그런 새들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건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맞네요. 봤거든요.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면 진짜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고유한 습성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신경미학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발달을 해서 더 다양한 방면으로 인간의 미적 체험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날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지혜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용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스크린 음악다방 코너에서 이미용 기자 책 예술기 선물로 드렸는데요. 당첨자 가운데 콩으로 신청해 주신 신영아님 연락처가 없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